죽은 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건 백만장자 오동필 회장 10년 만에 걸었던 그 번호에서 낯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예요. 다음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옥 같은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던 것은 그의 쌍둥이 손주 도윤이와 도희였습니다. 칠순의 대성건설 회장 오동필, 그의 등은 굽을 줄 몰랐고 눈빛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저택의 잔치석에서 그는 가족의 웃음 뒤에 숨은 탐욕만을 보았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밤중 그는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도 현금도 없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한 권이 전부였죠.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딸 수진이가 자라는 모습이 한 장 한 장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은 딸의 20살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천둥이 치며 10년 전 그 비 오는 밤이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 무릎 꿇은 딸을 내쫓았던 그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옛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30초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예요. 오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누구냐? 수진이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전화 안 내놔. 아이의 비명과 함께 신호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오 회장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번호를 추적해. 지금 당장 추적 결과는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구, 이른바 달동네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의 회사, 대성건설의 사업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담당한 이는 그의 처남이자 전무, 민기철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달동네 초입에 멈춰 섰습니다. 오 회장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너져가는 파니집, 붉은 페인트로 그려진 X자, 그런데 골목 저편에서 리어카를 힘겹게 밀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오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전화했던 바로 그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오 수진아, 내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냐? 죽은 딸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건 백만장자 오동필 회장 10년 만에 걸었던 그 번호에서 낯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 한마디에 그의 세계는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수천억의 재산과 회장이라는 자리를 모두 뒤로 한 채 지옥 같은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던 것은 그의 쌍둥이 손주 도윤이와 도희였습니다. 칠순의 대성건설 회장 오동필. 그의 등은 평생 굽을 줄 몰랐고 눈빛은 여전히 불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저택의 생일 잔치에서 그는 둘러앉은 가족들의 웃음 속에 스민 탐욕만을 보았습니다. 저 자식들, 내 재산 나눠 가질 궁리만 하고 있겠지. 그는 수저를 내던졌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그는 창밖의 어둠만을 바라보며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깊은 밤, 그는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값나가는 보석도 돈뭉치도 아닌 낡은 사진첩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아내와 어린 딸 수진이가 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딸이 자라는 모습이 한 장 한 장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사진은 딸의 20살 즈음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을 내리치는 천둥 소리와 함께 10년 전 그 비 오는 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던 딸의 얼굴. 그는 그녀의 뺨을 때리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지랑 살 거면 호적 파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뒤로 젖어드는 딸의 절규를 등지고 돌아섰죠. 술기운과 착잡한 그리움에 사로잡혀 그는 딸의 옛 전화번호를 터치했습니다. 뚜.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이미 없는 번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결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나도에서 들려온 것은
어린아이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예요. 오 회장의 전신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목이 멜 듯했어요. 누구냐? 수진이니. 너 누구야?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고함과 아이의 비명이 겹쳐 들렸습니다. 얘야, 이 새끼들아. 전화 안 내놔. 안 돼요. 이건 우리 엄마예요. 뚝 하고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오 회장은 미친 듯이 겨보세요. 여보세요. 소리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사라지고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내 핏줄이라. 틀림없어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잠옷차림의 비서실장이 허둥지둥 저택에 도착했을 때 오 회장은 벌건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술병과 딸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죠. 이 번호를 추적해. 지금 당장 오 회장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딸의 전화번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이 번호를 쓰고 있는지 낱낱이 알아내 동이 틀 무렵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의 위치는 서울 외곽 재개발지구 이른바 달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놀랍게도 대성건설의 재개발 사업구역이었고 담당자는 그의 믿었던 처남이자 회사 전무 민기철이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간다. 아침 9시 달동네 초입에 세워진 검은색 고급 세단. 오 회장이 차에서 내려 눈앞을 바라보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너져가는 파니집, 금이 간 벽, 곳곳에 휘갈겨 쓴 섹스 표시. 이게 정말 서울이란 말인가? 그때 골목 저편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두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죠. 어젯밤 전화했던 바로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이수진. 내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냐. 그가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 입은 민기철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시무시한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여기 얼씬거리지 말랬지. 쿵. 그의 구두가 리어카를 걷어찼습니다. 폐지가 흙탕물 위로 쏟아져 나갔고 아이들이 밤새 모은 것이 순식간에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폐지를 주우려 할 때 그녀의 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기철이 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우리 거예요. 돌려주세요. 소년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민기철은 비웃으며 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딴 고물이 뭐라고 이 난리야. 안 돼요. 그거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요. 할아버지가 전화할지도 모르니까 꼭 받으래요. 제발 돌려주세요. 다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골목을 맴돌았습니다. 전보대 뒤에 숨어 지켜보던 오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죽었다고? 죽어가면서도 이 못난 아비를 기다렸다고 민기철은 폰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구두 뒤꿈치로 밟으려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안에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그 고물상 할머니랑 같이 묻어버린다. 알았어. 아이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기철이 떠나고 소녀는 바닥에 떨어진 폰을 황급히 주워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저 때려 죽일 놈. 오 회장이 전보대를 붙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그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움직이시는 게 모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뛰쳐나간다면 저 뱀 같은 놈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폐지를 하나하나 주우며 서로를 다독이는 손주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차로 돌아온 오 회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양복바지도 진흙투성이 구두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리고 갑자기
그는 비서실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업복을 구해와. 낡고 냄새나는 것으로. 그리고 번데기 모자도 회장님, 설마, 보동필은 오늘부터 죽었다. 그는 창밖 달동네의 초라한 지붕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힘없는 늙은 떠돌이 돌쇠다. 그리고 그는 비서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시팀을 배치해. 민기철이 언제 오고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전부 기록하게. 할아버지가 반드시 구해주마. 그의 눈빛 속에는 칠순 노인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평생을 맨주먹으로 싸워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달동네 골목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때 묻은 작업복에 구멍난 고무신, 얼굴반을 가린 낡은 번데기 모자. 냄새가 심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 다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물상 앞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성건설의 회장 오동필, 수백억의 재산주가 거지 행색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죠. 거기 누구쇼? 고물상에서 나온 장옥분 할머니가 투박한 사투리로 물었습니다. 오 회장은 쫓겨날 각오를 했지만 뜻밖에도 할머니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셔. 마침 라면 끓이려던 참인데 같이 먹어. 모락모락기 모르는 라면 앞에서 오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마당 한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신발 두 켤레를 보았습니다. 저기, 저 신발은, 그거 우리 애들 거 쌍둥이가 둘 있어. 도윤이랑 도희. 오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애들 부모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갔어.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수진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전화기를 맡겼어. 우리 아빠가 대성건설 회장님이시라고. 언젠가 전화하실지도 모르니까. 그 한마디에 오 회장은 라면 그릇을 밀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물상 뒤편으로 가 단벌로 기대자마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널 죽였어. 그때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고개를 돌리니 도윤이와 도희가 서 있었습니다. 도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울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울면 복이 달아난대요. 도윤이는 품에서 신문지에 싼 찐 감자 2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건데 할아버지 드세요. 반으로 쪼개 건네준 감자를 받아든 오 회장은 그 따뜻함에 가슴이 미어질 듯했습니다. 수진아. 내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구나. 며칠간 오 회장은 돌쇠로서 고물상 마당에서 지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이들이 폐지 주우러 나가면 멀찍이 따라가 리어카를 몰래 밀어주었죠. 밤이면 컨테이너를 지키며 불침번을 섰습니다. 그렇게 보낸 나흘째 날 평화를 깨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여인, 그의 후처 민혜숙과 처남 민기철이었습니다. 그들은 폐지더미 뒤에 숨어있는 오 회장의 눈앞에서 놀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들 아직도 살려뒀어? 회장 영감이 죽기 전에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끝장이야. 누나, 이번 주 안에 끝내. 사고사로 위장하든 불이라도 지르든 오 회장은 품속의 소형 녹음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었죠. 민혜숙은 떠나기 전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다가가 알록달록한 사탕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맛있는 사탕이야. 먹을래? 이 아줌마가 좋은 데로 데려가 줄게. 도윤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희 여기서 살 거예요. 옥분 할머니랑 돌쇠 할아버지랑 같이. 민혜숙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사탕 봉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하이힐로 으스러뜨리며 차를 타고 떠났죠. 왜 그날 밤 오 회장은 유난히 고요한 어둠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코끝에 스친 이상한 냄새가 그의 온몸을 경직시켰습니다. 휘발유 냄새였습니다. 컨테이너 뒤편에서 복면을 쓴 두 남자가 기름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한 놈이 라이터를 꺼내 들었죠. 그 순간 오 회장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불이야. 사람 살려. 소주병이 라이터를 든 남자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오 회장의 고함에 동네가 깨어났고 장할머니를 필두로 주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범인들은 도망쳤지만 오 회장은 주먹과 발길질을 맞으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컨테이너 문 앞을 지켜섰습니다. 그 안에 자고 있는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할아버지, 잠에서 깬 아이들이 뛰쳐나와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인은 컨테이너에서 뽀로로 밴드를 가지고 나와 그의 상처에 하나씩 붙여주었어요. 우리 때문에 다쳤어요. 미안해요. 아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야. 장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얼굴을 닦아주다가 문득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당신 보통 사람 아니지? 소주병 던져서 머리 맞추는 솜씨가 오 회장은 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더 캐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말했죠. 동이틀 무렵 오 회장은 몰래 핸드폰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서실장, 디데이는 내일이다. 철거를 강행한다고 했지?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라. 그때 끝을 내자 그는 컨테이너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 돌쇠 할아버지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지켜주세요. 오 회장의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내일이다. 모든 걸 끝낼 테다. 해가 뜨기 전 굉음이 달동네를 뒤흔들었습니다. 포크레인과 굴삭기, 그리고 검은 점퍼를 입은 용역 깡패들이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민기철의 확성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죠. 주민 여러분, 오늘부로 철거 시작합니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오시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장할머니와 노인들은 필사적으로 인간 방패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민기철의 지시로 굵은 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물줄기에 노인들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할머니도 무릎을 다치며 넘어졌죠. 그리고 민기철은 아이들이 있는 컨테이너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도윤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야, 이 새끼들 나와. 아이의 저항에 민기철은 그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도희의 머리채를 잡는 그의 손에 오 회장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기철은 도윤이 품에서 빠져나온 낡은 폴더폰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이딴 고물을 갖고 있었어. 안 돼요. 그거 우리 엄마예요. 돌려주세요. 민기철은 비웃으며 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향해 내리칠 그 순간 골목을 가르는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춰라. 모든 시선이 집중된 그곳에 거지 행색의 노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생 권력을 쥐고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카리스마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딸의 유품에 발을 대느냐? 민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형, 오 회장은 번데기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때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대성건설 회장 오동필의 위엄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이 몰려왔습니다. 대성건설의 감사팀과 직원들이 우렁찬 발걸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와 오 회장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골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용역 깡패들은 제압당했고 민기철은 발목을 부여잡고 땅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고급 차에서 내린 민혜숙이었죠.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에 생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오 회장은 녹음기를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혜숙과 민기철의 대화가 생생히 흘러나왔죠. 그리고 비서실장이 태블릿으로 방화 미수 현장의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철저히 잡혀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비닐 봉투를 꺼내 민혜숙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다. 그리고 형사 고발장. 감옥에서 썩어라. 이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오 회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죠.
민기철과 민예숙은 살인교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멀어지는 동안 오 회장은 비로소 아이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도희야. 내가 너희 엄마를 쫓아낸 못난 외할아버지다. 10년 전의 후회와 죄책감, 모든 진실을 아이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이들은 잠시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래요. 그냥 외로운 거래요. 그 한마디에 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의 세월과 이별의 아픔이 지금 이 포옹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달동네는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수진 어린이, 병원과 독분복지관이 우뚝 서서 주민들의 따뜻한 쉼터가 되었죠. 오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이제 진정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주말이면 장할머니를 모시고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웃음소리를 나누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밤,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오 회장은 반짝이는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소한 김을 피워 올리는 고기 쌈을 하나 하늘을 향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다 잘 지내고 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마치 딸의 손길처럼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마당에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할머니의 담소리를 들으며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